챕터 1. 트럼프의 거래 예술과 사업 원칙. 도널드 트럼프의 거래 예술과 사업 원칙은 비즈니스와 인생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과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가 주장하는 거래는 단순한 경제 행위를 넘어선 실제로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린 예술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는 예술이다라는 그의 말은 결국 거래 자체를 통해 인생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의 주장을 살펴보면 그는 폐쇄적인 사고 대신에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지향합니다. 즉, 그는 최악의 상황을 항상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비즈니스 세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럴 때 빠르게 적응하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둔다면 안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트럼프의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시도와 경험을 통한 학습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거래의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 아닌 실제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입증됩니다. 이는 우리가 제품 기획이나 마케팅과 같은 분야를 맡을 때 특히 중요합니다. 소비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식별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테스트와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도한 다양한 전략과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더 나은 결정과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개인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험을 공유해 볼게요. 저는 소비자로서 여러 온라인 샵에서의 경험을 통해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어떤 요소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경험은 매출을 높이는 데 기여했고 무엇보다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비즈니스의 본질은 문제 해결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 과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마치 날마다 부딪히는 일상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분해하고 각각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문제를 시각적으로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 때 제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의 각 요소를 메모에 적어가며 문제를 분리하여 하나하나 해결책을 모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의외로 되짚어봐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원칙은 우리가 거래를 예술로 바라보는 동시에 그것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결국 거래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넘어 사람과 사람 관계와 환경을 이해하고 이를 조율하는 지혜를 필요로 하는 과정임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은 비단 비즈니스 연관된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생활에서도 매일 마주치는 다양한 대인관계에서나 직업적인 의사소통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거래 방식, 즉 윤리 및 협상에서의 접근 방식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풍부한 경험을 쌓고 인생의 다양한 기회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트럼프의 거래 예술과 사업 원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이익을 넘어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여정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안정된 결정을 내리며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모든 것은 거래라는 예술 속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방법이자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챕터 2. 트럼프의 거래관과 철학. 도널드 트럼프의 거래관과 철학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서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강조하는 독특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금전적 이익을 위한 과정으로 바라본다면 트럼프는 거래를 예술적인 행위로 인식하며 심미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그가 말하는 거래의 예술이란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거래는 종종 냉정한 계산과 이익 추구로 여겨지기 쉽지만 트럼프는 거래에서의 느낌과 경험을 중시합니다. 그에 따르면 거래는 단순한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는 자신의 거래 방법이 간단하고 직접적이라고 언급하며 항상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목표를 높게 잡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의 말처럼 그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달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도박꾼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트럼프는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나는 도박을 해본 적이 없다. 진정한 도박꾼은 슬롯머신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 슬롯머신을 소유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하며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거래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거래가 가져다주는 본질적인 흥미와 즐거움, 그리고 그것이 곧 인생의 재미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철학은 단순히 비즈니스에서의 성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적용 가능한 원칙으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며 인생의 풍부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갈등이나 선택의 순간에서 돈이 아닌 경험과 성취를 우선시하는 태도는 더 깊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성취감이 주는 즐거움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그가 거대한 거래를 통해 쌓아온 다양한 삶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거래를 하면서 단순히 이익을 얻는 것을 넘어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기회를 창출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거래를 통해 인생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자신의 인생 철학으로서의 거래관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거래를 하는 것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심리적 만족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거래관은 삶의 예술적 접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같이 직장에서 협상이나 결정 과정에서 마주하는 상황들은 그 자체로도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경험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가 거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욱 풍부하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거래관과 철학은 비즈니스의 본질을 넘어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거래를 통한 성취감과 인생의 재미를 강하게 강조하며 결국 그 모든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 각자가 거래하는 모든 순간을 좀 더 뜻깊고 가치 있는 경험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챕터 3. 크게 생각하기의 중요성. 크게 생각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비즈니스와 인생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원칙으로 여기는 요소입니다. 그는 이를 통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힘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며 그가 보여준 방식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삶의 방식으로서의 거래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1. 크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 이유. 트럼프는 크게 생각하라는 원칙을 통해 비즈니스 결정에서 두려움을 없애고 더 큰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자연스럽게 규모를 작게 잡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자칫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크게 생각함으로써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하고 더 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목표가 클수록 이를 이루기 위한 의지도 강해지고 더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의 아버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지었고 그 경험을 통해 트럼프는 언제나 더 나은 지역과 더 뛰어난 건물을 꿈꿔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평범한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선택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규모 개발과 주요 지역에 제법 거대한 호텔을 건설하는 등의 비전을 가지고 이를 통해 성공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트럼프의 비전. 트럼프는 큰 개발 단지와 상징적인 호텔 건설을 언급하며 이러한 비전이 목표 달성에 얼마나 유리한지를 설명합니다. 그에게 있어 비즈니스 세계는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는 그의 주장을 바탕으로 우리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트럼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생각하는 것이 항상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목표 성공에는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목표를 크게 설정하면 그만큼 이를 이루기 위한 계획과 실행도 더 정교해지고 그 과정에서의 경험도 더 풍부해지는 성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3. 결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넓은 관점에서 작게 시작하기보다는 큰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법입니다. 꿈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보여주는 크게 생각하기의 중요성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인생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전하게 하고 결국에는 더 큰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결정과 선택에서도 여움에 굴복하기보다는 먼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우뚝 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크게 생각하기 원칙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챕터 4.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원칙. 1. 항상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라. 트럼프는 비즈니스 거래를 진행하면서 항상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를 이용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최악의 상황을 예측함으로써 우리는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계획을 세우거나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그 결과가 최악일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사례를 들자면 그는 뉴욕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기에 그 상황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뉴욕시는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트럼프는 그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재산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침착하게 대처한 결과 그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선택의 폭을 넓혀라. 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혀라는 원칙은 우리가 하나의 거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안을 미리 계획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이는 상황이 예기치 않게 바뀔 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사업 초기 철도 부지를 매입한 후 주택 건설 계획이 불발되자 즉각적인 변화를 통해 컨벤션 센터로 방향을 전환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가 유연하게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안을 마련한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업을 운영하면서 종종 우리는 하나의 계획에 매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여러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옵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변화에 맞춰 다시 방향을 정해야 할 때 준비된 선택지가 많을수록 불확실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트럼프의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라는 원칙은 단순히 비즈니스에서의 성공 전략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매일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우리에게 가져올 결과를 고민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준비된 마음가짐과 대안을 마련해 두었다면 그 상황을 더욱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라의 원칙은 두려움에서 오는 소극적인 사고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하며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챕터. 트럼프의 거래 원칙과 전략. 1. 주변과 소통하며 정보 수집하기. 트럼프는 거래를 추진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문회사를 통해 얻는 데이터보다도 훨씬 유용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부동산 프로젝트를 고려할 때 부동산 전문가나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직접적인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죠. 주변의 의견이나 경험을 통해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주변의 유용한 정보를 스스로 수집하지 않으면 결국 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프로세스를 지나치게 간과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고 피드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렛대 활용과 전략적 접근. 또한 트럼프는 거래 추진을 위해 지렛대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각 거래에서 어떤 요소를 최대한 이용해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이나 상징적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이용하여 세금 혜택이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나 위치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법론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타워라는 이름은 그의 부동산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최상의 거래를 찾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3. 언론의 역할 및 활용. 트럼프는 언론을 활용하는 것이 비즈니스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언론에서 자주 화제가 되는 인물이 됨으로써 그의 프로젝트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는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하게 만들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 당신의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과 고객의 흥미도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이런 점에서 중립적인 보도조차도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보도는 위기 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언론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최고의 상품을 만드는 원칙.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야 하며, 품질 확보는 과도한 비용 지출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자재를 사용하는 대신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프로젝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도 가치를 제공하며 결과적으로는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는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해야 하지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의 과정으로 이어지므로 기본적으로 높은 품질의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결국 트럼프의 거래 원칙과 전략은 정보 수집에서부터 의사결정, 언론 활용, 품질 확보까지 팬데믹 전후를 아우르는 폭넓은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요소들이며, 이를 통해 각 개인이나 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각 단계에서의 전략적 접근이 결국 큰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챕터 6. 시장 조사의 중요성과 방법. 1. 시장 조사의 필요성. 시장 조사는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고객의 욕구와 필요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경쟁업체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 조사는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한 창업자가 새로 출시할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예측하고 싶다면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잠재 고객이 원하는 기능과 가격대, 디자인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라는 생각으로 먼저 시장을 분석해 본다면 위험을 최소화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 방법. 발로 뛰는 조사. 첫째,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질문하기. 안전하게 정보를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상업지역에 가게를 열고 싶다면 그 지역 주민이나 사업주와 대화를 나누어 치안, 학교 환경, 상업적 편의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조사는 정확한 정보 수집의 기초가 됩니다. 자문회사의 조사 결과보다 본인이 직접 수집한 정보는 훨씬 더 신뢰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과 경험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자료로 작용하게 됩니다. 둘째, 다양한 조사 방법 활용하기. 시장 조사는 단순히 설문조사를 넘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설문, 전화 인터뷰, 포커스 그룹 토론 등 여러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할 때는 응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질문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와 같은 서비스 평가. 질문은 고객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셋째, 현장 조사하기. 때때로 단순한 이론적 지식보다 실제 상황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드워크를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이나 시장의 동향을 관찰하는 것은 귀중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매장이 고객에게 제시하는 카테고리나 가격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어떤 제품군이 인기를 끌고 있는지, 고객들의 반응은 어떤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3. 정보 분석의 중요성.
정보를 수집한 후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패턴이나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 이로부터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토출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사업 방향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와 같은 정량적 데이터는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생각과 행동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결론. 시장을 알아본다는 것은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시장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비즈니스의 모든 결정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시장 조사를 계획할 때는 발로 뛰는 조사, 즉 직접 경험하고 물어보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다양한 조사 방법을 사용하며 정확한 분석을 통해 자신만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시도해보라고요. 그러면 더 나은 비즈니스 전략과 결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7. 거래에서의 지렛대와 입지의 중요성. 1. 거래에서의 지렛대 활용. 거래 시 지렛대를 활용하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쉽게 말해 지렛대란 특정 조건이나 정보로 상대방에게 보다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적인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스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뉴욕 시민들이 꿈꾸는 상징적인 장소로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렛대는 단순한 정보나 데이터에 그치지 않고 특정한 감정이나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거래의 성사를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장소는 사람들의 꿈과 맞닿아 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순간부터 상대방에게는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요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지의 재구성. 입지는 비즈니스에서 물리적인 위치를 의미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단순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성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타워는 뛰어난 입지를 가졌지만 그 이름 자체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라는 이름이 붙음으로써 입지의 가치는 단순히 지리적 위치를 넘어 브랜드의 힘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또한 좋은 입지를 가지더라도 과도한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위치가 뛰어난 곳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싼 가격으로 거래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평범한 위치라 하더라도 그곳의 가치를 치장하거나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3. 전략의 중요성.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지보다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최선의 거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승산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위치에 있더라도 독특한 아이디어나 전략으로 고객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다면 성공적인 거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고객의 기대치를 초과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한다면 좋은 입지에서 거래하는 것만큼이나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는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이를 자주 분석하고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마무리. 결국 거래의 성공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나 조건이 아니라 어떠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의 거래를 추구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렛대를 잘 활용하고 입지를 통해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리적 위치를 강조하기보다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가치를 재구성하고 상대방에게 매력적인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현실에서의 여러 예들을 통해 입증되었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칙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챕터 8. 언론 활용의 중요성. 1. 언론의 이익과 사업적 관점. 트럼프는 언론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보도 자체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자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는 물론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마저도 사업에 손해가 되기도 하고 이득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론을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사업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즉, 언론은 단순히 정보의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사업적 이미지와 브랜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정적인 보도라도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사건이 보도된 후 해당 기업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나 변화를 보여주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열 수 있습니다. 톡장성과 대담함의 중요성. 효과적인 언론 활용을 위해서는 톡창적이고 대담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대중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며 이는 언론을 통한 노출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톡창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펼치고 그 결과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죠. 이러한 노출은 브랜드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브랜드가 대담한 광고 캠페인을 실행하거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톡창적인 입장을 표명했을 때 언론은 이를 보도하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재정의하고 소비자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허세와 기대감 구축하기. 언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허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허세는 단순히 가식적인 태도를 넘어 자신의 비즈니스 또는 개인 브랜드를 한층 빛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한 가지 예로 유명 스타트업 창업자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강하게 강조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자신의 기술의 미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언론을 활용하여 과장된 수치와 기대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고 이는 긍정적인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4. 언론 활용 전략의 한계. 물론 누군가가 자신을 부풀리기 위해 언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단순한 허세가 되어버리면 소비자들은 실망하게 되고 이는 신뢰도를 한순간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진정성과 투명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감을 주는 사례로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 스토리를 통해 고객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여정을 공개하며 도전 과정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공감을 유도합니다. 이는 단순한 허세가 아닌 진정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요약 정리. 결론적으로 언론은 단순한 정보의 매개체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톡장성과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며 적절한 허세를 통해 자신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언론을 자신의 사업에 맞는 전략으로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지렛대를 이용하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노력은 오늘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챕터 9. 신념에 따른 저항의 중요성.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다양성과 복잡성이 얽혀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개인의 신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념에 따라서 저항하는 것은 종종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그러한 저항이 가져오는 최선의 결과는 날로 증가하는 세상의 불공정함 앞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1. 신념의 저항.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건 참아야 할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순간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저항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항은 때때로 의도치 않게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기도 하죠.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저항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항의 행동이 주는 상징적 의미. 저항이란 단순히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반발이 아닙니다. 저항의 행동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인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나는 이런 대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선언은 자존감을 높이고 타인에게도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을 인물임을 각인시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서 직원이 과도한 업무를 요구받았을 때 그 직원이 상사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은 솔직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직원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동시에 동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념을 전달합니다. 3. 스스로의 존재를 알리는 저항. 저항은 단순히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자신을 만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그들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신념을 지키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부정적인 관계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가 지속된다면 저항이라는 방법을 통해 주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불안감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저항의 과정이 가져다주는 내적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저항의 필요성과 가치? 실제로 저항의 필요성은 여러 사회적 이슈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시민들이 인권과 평등을 위해 저항할 때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인권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저항들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저항은 단순한 상황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사회적 몫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념에 따른 저항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때때로 본래의 의도를 잃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훈련하고 배우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한 저항이 만약 본래 의도와는 달리 파생적인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이는 결국 개인의 성숙과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핵심 요약 정리. 신념에 따른 저항은 단순한 저항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자기 방어의 표현이자 타인을 염두에 둔 행동이며 나아가 사회적 변화의 촉매 역할을 합니다. 저항이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저항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항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신념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나침반이 될 수 있으며 저항은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가치의 뿌리입니다. 챕터 10. 최고의 상품 제작과 비용 절약의 원칙.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최고의 상품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게 되고 이는 기업의 신뢰도와 수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트럼프가 타워 건설 시 사용했듯이 최고의 자재와 기술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였다는 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 제품의 품질이 개선되고 이는 소비자의 만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1. 품질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로 품질이 높아야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언제나 최고의 품질을 요구하며 그 선택에 대한 기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소비자가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가성비를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사용자 경험이 좋고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단기적인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저는 특히 상품 기획의 원칙에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상품 기획자가 되어본 결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치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제품을 써보고 그로부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품질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상품 기획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비 챙기기의 중요성. 비용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고 품질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합리적인 비용 관리 없이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희망은 크되 비용은 적당히 하라는 원칙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이는 아버지에게 배운 중요한 교훈 중 하나였으며 모든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유지보수가 필요한 실질적인 요소와 불필요한 지출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로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기 투자금이 적어서 대박 상품을 찾아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실험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마케팅 방법이나 운영 시스템을 채택해야 하죠. 3. 사업의 재미와 유연성. 트럼프가 강조한 것처럼 사업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업이란 단순히 숫자와 지출, 이익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변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는 성공적인 사업 운영의 필수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성공적인 기업들은 새로운 트렌드가 생길 때마다 기민하게 반응합니다. SNS의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거나 새로운 소비 패턴에 맞춰 제품 라인을 조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4. 결론. 이상적 비즈니스 방정식. 결론적으로 최고의 상품을 제작하는 것은 단순히 뛰어난 품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용 관리와 품질 유지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재미있는 게임처럼 접근하며 시장 변화에 적응력 있게 대응하는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원칙들을 잘 조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항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진정한 열정과 끈기는 당신을 최고의 상품 제작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챕터 1. 일론 머스크의 어린 시절과 성장 배경. 일론 머스크는 현대의 가장 주목받는 기업가 중 한 명으로 그의 어린 시절과 성장 배경은 그가 왜 그렇게 비범한 인물이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1971년 6월 28일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프리토리아에서 엔지니어 아버지 롤 머스크와 모델 어머니 이메랄드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로 특히 어머니는 69세가 되어서도 세계적인 뷰티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할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롤 머스크는 높은 IQ를 지닌 전문가였지만 그로 인한 가혹한 훈육 방식은 종종 일론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책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자 했던 것은 이러한 가정의 환경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책을 읽으며 과학, 철학, 그리고 판타지 및 공상과학 소설에 매료되었던 일론은 자연스럽게 우주 탐사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지식을 쌓는 것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고, 이런 욕구는 그가 대담한 도전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머스크는 학교에서의 폭력과 가족 내 불화로 인해 심리적인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으며 가정에서는 폭력적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정서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를 더 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폭력적인 성격으로 잘 알려졌으며 이러한 가정 환경은 머스크가 평생을 통해 극복해야 할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린 일론은 아버지에게서 멸시와 차별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가 어떻게 불행의 출발점에서 혁신적인 생각을 추구하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감정을 차단하는 법을 배웠고, 그러한 경험은 그를 냉철한 비즈니스 인물로 만들어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꿈은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와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주여행을 꿈꾸는 동시에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도 혁신을 이끌어내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통해 그는 스스로가 겪어온 고통을 넘어서는 미래를 창조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식은 그로 하여금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의 어린 시절과 성장. 배경은 그가 현 시대를 대표하는 기업가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과거에서 드러나는 고난과 역경은 그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와 직결됩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그 후에 더욱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일론 머스크는 보여주었고, 그의 여정은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가를 깊게 성찰하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인류와 우주에 대한 탐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챕터 2. 일론 머스크의 어린 시절과 컴퓨터에 대한 열정. 일론 머스크의 어린 시절과 컴퓨터에 대한 열정은 그의 인생과 경력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는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님의 이혼 후 10살 때 아버지와 두 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심리적 고통과 상처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이 싹트게 됩니다. 일론이 컴퓨터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된 계기는 비싼 코모도비스 컴퓨터를 아버지에게 설득해 구매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비싼 컴퓨터를 손에 쥐고 홀로 프로그래밍을 배우기에 전념하게 되면서 그의 창의성과 혁신적 사고는 점차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독서를 하며 자신의 지식을 쌓았고, 이러한 독서 경험은 그가 과학, 철학, 그리고 문학에 대한 풍부한 상상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12살 때 블래스터라는 비디오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은 그가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독학하여 제작한 것이었으며 당시 $500의 가치로 달러 1200에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프로그래밍 능력뿐만 아니라 제품을 시장에서 성공시키는 법을 배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요. 하지만 머스크의 성장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그는 심한 왕따와 괴롭힘을 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은 그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오히려 그러한 경험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내성적인 성향이었지만 컴퓨터와 게임은 그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되었고, 이러한 매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갔습니다. 입시 준비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10대 후반,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고자 결심했습니다. 1989년 캐나다로 이민을 온 일론은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시애틀에 있는 퀸즈 대학에서 공부하며 기업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 시기에도 그는 여전히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에 몰두했으며 NASA의 웹사이트를 해킹하기도 하는 등 그의 열정은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의 컴퓨터에 대한 열정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혁신을 이루겠다는 꿈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 열정의 끝에서 그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와 같은 신화를 창조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주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의 어린 시절은 그가 단순한 소년이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인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흥미롭고도 복잡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꿈과 열정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한 단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챕터 3. 일론 머스크의 대학 생활과 초기 사업 경험. 일론 머스크는 그의 대학 생활 동안 다양하고도 흥미로운 경험을 통해 사업가로서의 기질과 혁신적 사고를 키워갔습니다. 퀸즈 대학교에서 2학년을 마친 그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로 편입하여 물리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합니다. 이 시기에 그는 장학금의 지원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부족함을 느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통나무를 팔고 컴퓨터를 조립하며 하루하루를 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강한 생존 본능과 사업가적인 기질이 드러납니다. 그는 퀸즈 대학교 시절 더 큰 집을 빌려 다른 학생들에게 방을 임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족 이상의 친구들을 모으면서 자연스럽게 파티를 기획하는 사업적 마인드를 발휘했습니다. 주말에는 집을 파티 공간으로 활용하며 입장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경제적 독립의 기초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항상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위기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그가 자신의 상황을 보고 실망하지 않고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처럼 말이죠. 대학 생활 동안 머스크는 전기차와 태양광 에너지 등 환경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는 그가 나중에 테슬라와 솔라시티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당찬 비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난 여러 교수님과 동료학자들은 그의 기술 지식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이는 그가 나중에 기술 기업을 창립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대학 생활은 그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박사 과정을 밟기 위해 스탠포드 대학교에 진학한 후 단 이틀 만에 중퇴합니다. 이는 그의 사업의 잠재력에 대한 강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만의 길을 가기 위해 전통적인 학업의 길과의 이별을 감행했습니다. 하루에 $1로 살아보기 라는 실험은 그의 사업가로서의 탄생을 예고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냉동 핫도그와 오렌지를 사서 한 달간 생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자신이 창업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1995년 그는 동생과 함께 첫 번째 인터넷 스타트업인 지비를 설립했습니다. 지비는 당시 신문사들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며 그들에게 비즈니스 정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회사였습니다. 머스크의 지비는 결국 4년 후 $3억 매각되며 그에게 억만장자라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사업가적 기질이 단순한 이론이나 학문적 지식을 넘어 실제 세상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일론 머스크의 대학 생활과 초기 사업 경험은 그에게 실질적인 비즈니스 노하우를 주었고, 미래의 혁신적인 기업가로서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지속적인 호기심과 노력은 그를 단순한 학생이 아닌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그를 만들어낸 만큼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의 세대에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보며 나의 꿈은 무엇인지? 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꿈은 단순히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경험과 도전의 연속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4. 일론 머스크의 X. 캄 창립과 페이팔의 성공. 일론 머스크의 X. 캄 창립과 페이팔의 성공은 단순한 경영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이는 혁신, 갈등, 변화의 연대기를 담고 있으며 머스크가 어떻게 금융업계를 뒤흔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1999년 머스크는 이메일을 통해 현금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캄이라는 인터넷 은행을 공동 설립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 온라인 금융시장에 대한 깊은 관심과 비전을 갖고 있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캄의 초창기에는 내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머스크는 CEO 자리에서 해임되게 됩니다. 이때는 결코 쉬운 경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비전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를 상실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캄은 2000년 상반기 경쟁사인 콤피니티 CONFINITY와 합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병 후 회사 이름이 페이팔로 바뀌게 되며 머스크가 창설한 이 회사는 그 후로 유명한 결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페이팔은 이베이에 $15억 매각되며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거래에서 머스크는 약 $21억 7천만 달러의 수익을 얻게 되었고, 이는 그가 나중에 스페이스X와 테슬라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을 창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페이팔의 성공은 머스크에게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자신이 꿈꾸던 프로젝트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합니다. 페이팔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부를 넘어서 머스크에게 페이팔 마피아라는 독특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합니다. 페이팔의 초기 직원들과 창립자들은 이후 여러 혁신적인 기업들을 설립하고 투자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 성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싹틀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페이팔은 단순한 온라인 결제 서비스 이상으로 이후에 실리콘밸리를 이끌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페이팔 마피아의 일원들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킹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스페이스X, 테슬라 모터스, 유튜브, 링크드인 등 다양한 기업들은 모두 그들의 경험과 네트워크에서 출발한 혁신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사업 경험을 활용하고 서로의 회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갔습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페이팔의 초기 갈등 상황에서 머스크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비전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거의 도전과 실패를 통해 배운 경험은 그가 미래를 더 밝고 개선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해주었고,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혁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머스크의 이야기는 그가 단순히 돈을 번 기업가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환경과 기술 산업의 판도를 바꾼 혁신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페이팔의 성공 뒤에는 그의 끊임없는 도전과 믿음이 있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업가로서의 위상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사업 성공의 모델이 아닌 강한 지혜와 비전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챕터 테슬라의 창립과 혁신적인 전기차 전략. 테슬라는 2003년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친환경 전기차 제작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그 이름은 19세기 천재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에서 유래했습니다. 초기에는 전기차라는 개념이 아직 대중에게 생소하고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던 시기에 이들은 전기차 대중화에 대한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일론 머스크가 65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테슬라의 최대 주주가 되며 CEO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테슬라는 사실상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머스크는 실패한 전기차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고급 스포츠카 시장으로 뛰어들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는 고급 스포츠카 전략으로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고, 2006년 최초 모델인 로드스터를 공개했습니다. 로드스터는 전기차의 성능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 번의 충전으로 약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성능과 4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가속력을 자랑했습니다. 이는 당시 많은 이들에게 전기차는 더 이상 느리고 비싼 기술의 산물이 아니라 매력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로드스터의 가격은 약 10만 9천 달러로 고가였기 때문에 대중화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전기차의 대중화를 위해 머스크는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생산 능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2012년 테슬라는 모델 S를 출시했습니다. 모델 S는 대중차 시장의 전기차 혁명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했으며 고급 세단형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400km를 주행할 수 있었고, 다양한 기능과 뛰어난 주행 성능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모델 S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자리 잡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고, 경쟁사들의 전력 질주를 촉발했습니다. 더욱이 일론 머스크는 혁신적인 전략으로 테슬라의 모든 전기차 기술을 공개하며 다른 제조사들이 테슬라의 특허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전기차 산업의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테슬라가 전기차 기술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테슬라를 통해 세상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되도록 가속화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정신은 단순히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것 이상의 목표로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존에 대한 고민이 깔려 있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이후 모델 X 그리고 모델 3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대량 생산에 나섰습니다. 특히 모델 3의 출시는 테슬라를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중심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이 모델은 합리적인 가격대와 뛰어난 성능을 무기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런 대중적인 반응은 결국 전기차가 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 또한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만들었습니다. 머스크의 비전은 단순히 전기차 혁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분야에서도 큰 혁신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테슬라 에너지는 이러한 목표를 기반으로 하여 배터리 및 태양광 패널 시스템을 개발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머스크의 열정과 비전이 어떻게 산업을 재편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모든 과정을 안고 나아가며 세상을 뒤바꾸는 혁신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테슬라의 창립과 혁신적인 전기차 전략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만들어낸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기술, 그리고 인류의 다음 세대를 위한 진정한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테슬라가 있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통해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챕터 6. 사이버트럭의 도전과 일론 머스크의 비전. 2019년 11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첫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트럭 CYBR-TR-UCK를 공개하며 자동차 산업에 또다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존 픽업 트럭과는 전혀 다른 저세상 디자인은 많은 화제를 모으며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버트럭의 디자인은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연상시키는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직선 위주의 강렬한 디자인은 혁신적인 매력을 띠고 있지만 동시에 깡통 로봇 같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이버트럭이 가지고 있는 내구성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특징입니다. 사이버트럭의 수석 디자이너 프란츠 본 홀츠하우제는 출시 행사에서 해머를 들고 차체를 두드리며 내구성을 시연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시연이 아닌 구권총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다는 점, 강력하게 강조하면서도 유리창의 강도를 시험해보기 위해 던진 쇠구슬이 유리를 깨트리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트럭은 선주문만 20만 대를 넘기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론 머스크는 여전히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실 사이버트럭이라는 모델은 테슬라가 픽업트럭 시장을 타겟으로 하기 위한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픽업트럭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테슬라에게는 반드시 정복해야 할 세그먼트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과 경쟁하기 위한 전통적인 디자인 대신 독특한 디자인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단순히 외형적인 독특함을 넘어서 테슬라만의 혁신적인 기술과 브랜드 이미지를 세우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기도 합니다. 한편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을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새롭고 혁신적인 소재를 채택했습니다. 이 소재는 캠핑 장비에서부터 고급 가전제품, 심지어 우주선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그간 자동차 차체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재료입니다. 그 이유는 스테인리스 스틸의 성형이 까다로워 제조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 사이버트럭의 차체를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강도가 뛰어나고 부식에 강해 자동차의 내구성을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사이버트럭의 모든 부분을 정밀하게 제작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정밀한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머스크는 차량의 모든 부분을 10미크론 미만의 오차 범위 내에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도의 기술력과 정밀성이 요구되는 사이버트럭의 생산 과정은 그 자체로도 테슬라의 혁신적인 정신과 기술력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트럭의 개발에 있어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디자인이나 소재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제조의 전반적인 공정을 혁신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기차의 배터리 무게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고려하였으며 이러한 방향은 자동차 업계 내에서의 신소재 탐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을 통해 전통적인 자동차 제작 방식을 탈피하고 자동차 필요와 환경 규제에 대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사이버 트럭의 도전은 단순히 디자인의 한계를 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에 대한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비전은 우주 탐사라는 거시적인 목표에서도 나타나듯 지구의 환경 회복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열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그간의 기술적 도전과 진화를 기반으로 한 결과물로 테슬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상징하는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사이버 트럭은 이러한 철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유한 비전과 디자인으로 세상에 도전하는 테슬라의 정신이 담긴 사이버 트럭은 앞으로도 자동차 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것입니다. 챕터 7. 스페이스X의 설립과 혁신적 발전. 스페이스X는 2002년 6월 일론 머스크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어린 시절부터 우주에 대한 깊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 지구 이외의 행성으로의 이주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주 산업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죠. 그는 자신의 모든 자금을 쏟아부어 페이팔을 매각하여 얻은 자금으로 스페이스X를 창립하며 본격적으로 우주 탐사에 나섰습니다. 설립 초기 스페이스X의 첫 번째 로켓인 팔콘 1은 2006년 3월에 발사되었지만 발사 사고로 인해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팀원들을 독려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네 번째 발사에서 드디어 성공하게 됩니다. 이로써 스페이스X는 민간 기업 중 최초로 우주 정거장에 화물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으며 이는 스페이스X의 역사에서 중대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가장 큰 혁신 중 하나는 로켓의 재사용입니다. 전통적인 우주 발사 시스템은 대개 로켓을 한번 발사한 뒤 폐기하는 방식이었고 이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로켓을 재사용함으로써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15년 스페이스X는 팔콘 9의 첫 번째 단계 회수에 성공하면서 이 목표에 큰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 우주 탐사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일대 혁신이었죠. 우주로 나가는 비용이 줄어들면서 여러 기업과 정부 기관이 자원을 우주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스페이스X는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어내며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X의 팔콘 9 로켓은 현재까지 99%의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수십 차례의 발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NASA와 협력하여 크루 드래곤 캡슐을 통해 민간 우주 비행사를 국제 우주 정거장 ISS로 성공적으로 수송하였고 이는 민간 기업의 우주 비행의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전 세계 인터넷 서비스가 부재한 지역에서도 연결할 수 있도록 많은 위성을 띄워두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현재 6,000개 이상의 위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타링크는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지역에서 유일한 대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이룬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우주 탐사의 최종 목표인 화성 이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성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스페이스X의 모든 프로젝트는 이 비전과 일치하며 실제로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챕터 8.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 경험과 가족. 일론 머스크는 그의 가족과 개인적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잡하면서도 매력적인 이미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3번의 결혼과 6개의 인물 사이에서 태어난 11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의 가족 이야기는 매우 다양한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일으킨 2차례의 결혼은 그가 2번째 아내와의 관계에서 쌍둥이를 포함한 자녀들을 낳으면서 더욱 흥미롭게 얽히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 저스틴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
네바다는 불행하게도 영아 시절의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결혼과 가족 관계에서 일론 머스크는 여러 번의 이혼을 겪었고 현재는 유명한 음악가 그레임스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레임스와의 사이에서 탄생한 자녀는 그의 6번째 아들로서 이러한 관계의 복잡성은 그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감정적으로도 많은 기복을 겪게 했을 것입니다. 머스크의 개인적인 삶은 단순한 부와 성공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과 그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일론 머스크는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일한다는 사실은 그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를 시사합니다. 그러나 바쁜 와중에도 그는 자신의 아들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아버지가 되고자 하죠.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의 공장을 방문할 때 자녀들을 동반시켜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노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사업가로서의 성공 못지않게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사랑을 함께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의 가족 구성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이러한 가족 관계는 자신의 신념과 창의적인 비전을 펼치는 데 있어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인구 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여성기지 건설에 사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그가 짊어진 개인적 책임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 미래는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철학은 그의 비전과 기업 활동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설립한 스페이스X,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서 우주 탐사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혁신적인 탐색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어떤 큰 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인 경험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결국 그는 인간적이고 복잡한 감정의 소유자라는 점에서 더 나아가 그가 지닌 비전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성공적인 기업가이면서도 동시에 따뜻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한 사람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그는 항상 미래를 고민하며 자신의 소중한 가족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챕터 9.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가 최근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 이름하여 옵티머스 아프티머스는 단순히 기술적 혁신을 넘어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로봇을 통해 인류의 일상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이는 향후 인간과 로봇 간의 관계를 다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1. 옵티머스의 탄생 배경. 옵티머스는 처음 발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존재로 각광받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생산성 향상 및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목표로 했으며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특히 최근의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 AI의 진화는 이런 로봇의 개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주요 기능과 혁신. 옵티머스가 가진 주요 기능은 스스로 학습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다양한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주변을 인식하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반복 작업뿐만 아니라 인간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보여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공장 내에서 옵티머스는 재료 운반, 조립, 작업 또는 고장난 기계의 수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의 안전을 높이고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사회적 영향과 기대. 테슬라 휴머노이드가 등장하게 되면 노동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부 직업은 로봇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새로운 직업들도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로봇 운영자나 프로그램 개발자 같은 직업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인간의 고유한 직무와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4. 기술적 도전 과제.
물론 옵티머스의 개발에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인간과의 안전한 상호작용, 윤리적 문제, 그리고 정책적 대응 등이 그것입니다. 로봇이 인간과 협력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미래는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기술적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현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전망.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단순히 미래의 기술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과 직업 구조를 변화시킬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옵티머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인류는 일상에서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대비하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 로봇과 협력하는 미래, 기대 반 우려 반의 감정을 안고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논의로 이어지며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를 안겨줍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지켜보며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